여러분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이끌림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게 돈이 되든 안 되든 그저 마음 깊은 곳에서 꼭 하고 싶은 그런 일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릴 적부터 오직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끌려 어머니와의 갈등까지 감수하며 결국 한국에 온 조지아 여성입니다. 그녀는 한국에 자리 잡은 뒤 조지아에서 1년은 일해야 벌 수 있는 큰돈을 어머니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감사의 말이 아니라 어머니의 절규와 한탄이었는데요. 도대체 왜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딸에게 그런 반응을 보였던 걸까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니노입니다. 저는 조지아의 작은 도시 고리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제가 8살 때 공장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모두가 흘리던 눈물, 그리고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니노, 이제 우리는 서로밖에 없단다. 엄마가 너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할게.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말씀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3개의 일을 동시에 하셨어요. 아침에는 빵집에서, 오후에는 세탁소에서, 저녁에는 이웃집 청소를 하며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책장만큼은 풍성했어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던 책들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나라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어릴 적 저에게 선물해 주신 한국 동화책 토끼와 거북이를 다시 보게 되면서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림은 익숙했지만 글자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동그라미, 네모, 선들이 조합된 한글은 마치 그림 같았어요. 이게 뭐니? 어머니가 물으셨을 때 저는 책을 가슴에 안은 채 대답했습니다. 한국어예요.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니노, 현실적으로 살아야 해. 돈이 되는 공부를 해야지. 하지만 저는 이미 빠져들었습니다. 밤마다 손전등을 켜고 이불 속에서 한글을 따라 쓰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이 연결된 도서관에 가서 한국어 기초를 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점차 글자들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이상한 아이로 불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미국 팝스타나 러시아 가수들에 열광할 때 저는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당시 조지아에서 한류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한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저 지도 위의 작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니노, 넌 왜 그런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니? 친구 엘레네가 물었어요. 조지아에서 한국어를 배워서 뭐에 쓰겠다는 거야? 난 언젠가 한국에 갈 거야.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하면 친구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때로는 상처받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제 방식은 더 체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한국어 단어를 외웠어요.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에서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며 자막을 따라 읽었습니다. 자막이 없는 장면에서는 입모양을 보고 따라하며 발음을 연습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머니의 반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제 책상 위에 놓인 한국어 공책을 발견하셨어요. 니노, 이런 공부는 밥벌이가 안 된다. 우리 미래를 생각하고 빨리 철들어야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한국어로 미래를 만들 거예요. 믿어주세요. 제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현실을 봐라. 우리는 가난하잖아. 꿈만 줬다간 더 어려워질 뿐이야. 어머니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은 매달 월세를 내기도 빠듯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어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제 미래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저는 학비를 벌기 위해 주말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카페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매일 8시간 동안 서서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손은 항상 뜨거운 물에 데어 있었고 발은 부어올랐어요. 하지만 첫 월급을 받던 날의 기쁨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트빌리시 시내에 있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학원에서 만난 선생님은 한국에서 온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독학으로 이룬 수준에 놀라셨어요. 니노, 너는 타고난 언어 감각이 있구나. 계속 노력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김 선생님의 격려에 더욱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전공 공부보다 한국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저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지만 수업이 끝나면 곧장 한국어 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전공 공부에 소홀한 것을 알고 계셨지만
이미 제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는지 말없이 지켜보셨어요. 어느 날 김 선생님이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니노, 트빌리시에서 한국 기업 박람회가 열리는데 통역사가 급하게 필요하대. 선생님은 급한 일로 갈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니 한번 해볼래? 선생님이 봤을 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이것은 제 실력을 시험할 수 있는 첫 기회였습니다. 긴장되었지만 자신 있게 수락했어요. 박람회 당일,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업인들과 조지아 바이어들 사이에서 통역을 맡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통역을 맡은 니노입니다. 제 한국어 인사에 한국 기업인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으로 말이 꼬이기도 했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유창하게 양쪽 언어를 오가며 통역하는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박람회가 끝난 후 한 한국 기업 대표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니노 씨, 통역 정말 잘하시네요. 이틀 더 개인 통역사로 일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당은 $200입니다.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루에 $200는 조지아 평균 임금의 거의 20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어요. 한 달을 일해도 $100를 버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3일간의 통역 일을 마치고 받은 $600를 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조지아에서 평생 일하는 것보다 한국에 가서 노력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박람회 마지막 날, 제가 통역을 마치고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한국 기업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통역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니노 씨, 맞죠? 혹시 한국에 관심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네, 한국은 제 꿈이에요. 언젠가 꼭 가보고 싶습니다. 솔직한 제 대답에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 친구가 서울에서 글로벌 트래블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러시아권 관광객을 위한 가이드를 찾고 있어요. 당신 같은 다국어 구사자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어요. 조지아에서 한국으로 가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마치 운명처럼 찾아온 제안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날 저녁 그 기업인의 주선으로 서울에 있는 김 사장님과 화상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는 50대 초반의 남성이었고 친절하지만 비즈니스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니노 씨, 어떤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나요? 조지아어가 모국어이고 러시아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 모두 가능합니다. 제 대답에 그의 눈이 커졌어요. 특히 제가 한국어로 대화를 이어가자 더욱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놀랍군요. 당신 같은 인재가 정확히 필요했어요. 우리 회사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관광객들을 주로 상대하는데 한국어까지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찾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비자 스폰서도 해드릴 수 있고 초기 숙소도 제공해드릴게요. 언제부터 일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빨리요. 제 대답은 즉각적이었어요. 통화가 끝나자마자 방에서 뛰쳐나와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제가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비자 스폰서까지 해준대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니? 한국? 그 먼 곳에 혼자 가겠다고? 절대 안 돼.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이건 제 꿈이에요. 기회가 왔는데 놓칠 수 없어요. 매일 밤 논쟁이 이어졌어요. 어머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를 막으려 했습니다. 결국 저는 대학을 중퇴하고 한국으로 떠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니노, 내가 이렇게 고집을 부릴 줄 몰랐다. 너는 내가 가진 전부인데. 어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아팠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엄마, 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믿어주세요. 여행사에서 보내준 비자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어머니는 제 방에 오셨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거야. 한국에 가서도 항상 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상자 안에는 작은 은목걸이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이니셜이 새겨진 펜던트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의 축복 없이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조지아의 산들이 작아지는 것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인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 땅을 밟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과연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처음 마주한 한국의 밤 공기는 차갑고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가슴은 뜨거웠어요.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공항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은 조지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 현란한 네온사인,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물결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가슴속에는 이상한 설렘이 일었습니다. 드디어 여기 왔구나. 내가 그토록 꿈꾸던 한국에. 회사에서 미리 예약해준 고시원에 짐을 풀었어요. 조지아에서 들어봤던 고시원이란 단어가 이런 곳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방이라기보다는 좁은 상자에 가까웠어요.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고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제 한국 생활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그렇게 저는 글로벌 트래블의 가이드로 일하게 되었어요. 월급이 통역일보다 많지 않았지만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나고 흥미로웠어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온 관광객들을 이끌고 서울의 주요 명소를 안내했습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인사동.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는 일이 즐거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된 월급일이 지나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장님에게 물어보면 곧 입금할게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또한 처음 계약과 달리 업무 시간은 점점 늘어났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도 경험했어요. 회식 자리에서 한국인 직원들은 따로 모여 앉았고 중요한 정보는 저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유일한 외국인이었기에 외로움도 컸어요. 때로는 관광객들조차 외국인이 한국을 안내한다니 이상하다 며 불평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밀린 월급은 2달치가 넘었어요. 고시원비와 생활비로 조지아에서 가져온 돈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아직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걱정하실까봐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여행사로 출근했을 때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어요.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판도 떼어져 있었어요. 주변 가게 주인에게 물어보니 어제 밤중에 다 빼갔다 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밀린 월급은 물론이고 제 비자 문제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날 도착할 예정이던 러시아 관광객들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무실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예상대로 오전 10시 관광객 일행이 도착했어요. 여행사가 어디 있죠? 러시아어로 묻는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여행사가 사라졌습니다. 관광객들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우리는 이미 투어 비용을 다 지불했다고요. 당장 돈을 돌려주세요. 그들은 점점 더 화를 내며 저를 둘러쌌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저도 피해자입니다. 월급도 못 받았어요. 라고 설명했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뛰어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울었어요. 조지아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버텨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마지막 희망을 품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비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냉정했어요. 고용주가 사라졌다면 새로운 스폰서를 14일 내에 찾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2주, 그것은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나오는데 한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법률 상담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주소를 메모하고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박지호 노무사 사무소는 작은 건물 3층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는 아무도 없었고 안쪽 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시만요. 목소리의 주인공이 전화를 끊고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어요. 단정한 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있었지만 피곤해 보이는 눈가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행사의 사기, 밀린 월급, 비자 문제까지. 말하는 동안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지호 씨는 말없이 경청했고 때때로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니노 씨, 정말 힘드셨겠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런 사례는 처음이 아닙니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지호 씨는 차를 권하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여행사와의 계약서, 근무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요청했어요. 다행히 저는 모든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먼저 밀린 임금을 받아내고 그 다음 비자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사업주가 사라졌다고 해도 방법은 있어요. 그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지호 노무사는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더니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특별 사례로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가 러시아어 통역을 위해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해 피해 관광객들과의 화상회의를 주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관광객들에게도 법적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일주일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동청에서 긴급 체불임금 지급 제도를 통해 재밀린 월급 대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지호 노무사의 도움으로 비자도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제 말에 지호 노무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노 씨, 사실 제 사무실에 제안이 있어요. 당신처럼 여러 언어에 능통한 분이 필요했거든요. 안 그래도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손도 부족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일해보지 않겠어요? 외국인 노동자 상담이 많은데 러시아어와 조지아어의 영어까지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제안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 같았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호 씨 사무실의 정식 직원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 통역과 서류 정리를 맡았지만 점차 노동법과 이민법에 대한 지식도 쌓아갔습니다. 지호 노무사는 인내심을 갖고 저를 가르쳐 주었어요. 사무실은 작았지만 매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필리핀. 모두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이들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점점 더 이 일의 보람을 느끼게 되었어요. 지호 씨와 함께 일하면서 저는 그의 인간성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돈보다 정의를 중요시했고 때로는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기도 했어요. 야근이 많았지만 누군가의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그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는 모든 피로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저는 점점 더 사무실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지호 씨가 저를 급하게 채용한 건 비자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속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떠날 걱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성장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좌절을 딛고 새로운 기회를 잡았습니다. 처음 여행사에서 겪은 쓰라린 경험이 아니었다면 아마 지호 씨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빛은 바로 지호 씨였어요. 정신없는 상황이 지나보니 사무실에서 일한 지 벌써 반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단순한 통역사에서 실무자로 성장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문제부터 비자 갱신까지 점점 더 많은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지호 씨는 저를 믿고 중요한 일들을 맡겼고 그 신뢰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야근이 잦았지만 함께 일하는 시간은 늘 즐거웠어요. 지호 씨는 일할 때는 엄격했지만 쉬는 시간에는 재미있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야근 후 간단히 저녁을 함께 먹기도 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료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차 제 마음이 그 이상임을 깨달았습니다. 지호 씨의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가 다른 여성과 대화할 때면 이유 모를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그런 제 감정을 숨기려 노력했지만 사무실이 좁다 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사무실 개업 1주년을 맞아 지호 씨가 회식을 제안했어요. 리노 씨, 회식이 거창하진 않지만 정말 고생 많았어요. 오늘은 즐겁게 마셔요. 그의 말에 따라 강남의 한 일식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캐주얼한 차림에 지호 씨가 새롭게 느껴졌어요.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은 모습은 늘 정장 차림이었던 사무실에서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우리는 업무 이야기를 넘어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호 씨는 자신이 어떻게 노무사가 되었는지, 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외국인 노동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주변 사업주들을 보며 분노했다고 해요. 그래서 법을 공부해 약자를 돕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리노 씨는 어떻게 한국어를 그렇게 잘하게 되었어요?
지호 씨의 질문에 저는 조지아에서의 제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한국어에 빠져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에 온 과정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지호 씨의 눈빛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런 열정과 용기가 있었기에 지금의 니노 씨가 있는 거겠죠. 그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소주 한 잔, 또 한 잔.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던 저는 금세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지호 씨도 평소보다 많이 마신 것 같았어요. 택시 안에서 우리는 어깨를 맞대고 앉았어요. 술 기운 탓인지 그의 체온이 유난히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지호 씨는 만취 상태였지만 여전히 저를 배려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니노 씨, 잘 들어가요. 내일 봐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호 씨 집에서 술 한 잔 더 마셔요. 제 대담한 제안에 그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파트에 도착해 소주를 한 잔 더 마시는 동안 제 마음속 감정이 솟구쳤어요. 이 남자는 제 구세주였고 일적으로도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거래처 여직원들이 그를 호시탐탐 노리는 눈빛을 보낼 때마다 불안했어요. 그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결심했습니다. 돌아온 그를 과감하게 침대로 밀어붙였어요. 니노 씨. 그가 놀란 목소리로 불렀지만 제 입술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밤이 시작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어요. 사무실에서는 평소와 같이 전문적으로 행동했지만 퇴근 후에는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지호 씨는 한국의 모든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한강공원에서의 피크닉, 북촌 한옥마을 산책, 제주도 여행까지. 매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랑 두 가지 모두를 얻은 저는 이제 조지아에 있는 어머니께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한국의 생활과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되면서 제 월급의 절반을 어머니께 송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 생활비가 비싸서 처음에는 조금 버거웠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정도는 기꺼이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송금 사실을 알렸어요. 엄마, 제 월급이에요. 앞으로 매달 보낼게요. 처음에 어머니는 말없이 받으셨습니다. 아마도 아직 제가 한국에 온 것에 대한 서운함이 남아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송금을 계속했어요. 지호 씨도 제 행동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의 말에 더욱 힘이 났어요. 물론 지호 씨와의 관계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적절한 시기가 오면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시간이 흘러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격앙된 목소리였어요. 니노, 누가 그렇게 돈을 벌어오라고 했니? 당장 조지아로 돌아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당황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 돈 받고 싶지 않다. 내 딸이 그런 식으로 돈 버는 걸 원한 적 없어. 말씀을 끝내시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왜 갑자기 그런 반응을 보이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호 씨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도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님이 오해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는 게 좋겠어요. 다음 날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조지아에서 오랜 이웃이었던 마리암 아주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니노, 빨리 와라. 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니 충격이었습니다. 마리암 아주머니는 자세한 설명 없이 스트레스로 쓰러지셨다. 고만 말했어요. 지호 씨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즉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장 조지아에 가봐야겠네요. 제가 비행기표 예약해드릴게요. 그의 지지 덕분에 다음날 바로 티켓을 예약할 수 있었어요. 출발 전날 밤, 지호 씨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걱정 마요. 어머님 상태가 호전되면 곧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긴 비행시간의 초조함 속에서 발만 구르다 조지아 트빌리시 공항에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밟는 고향 땅이었지만 기쁨보다는 불안함이 앞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 문 앞에 서자 다리가 떨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떠난 지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많이 야위셨고 머리카락의 하얀 실이 더 늘어났습니다. 제 발소리에 고개를 돌리신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셨어요. 엄마, 달려가 안으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을 세게 내리치셨어요. 이 못된 딸아,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니?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그런 식으로 번 돈을 내가 어떻게 쓰겠니? 황당했어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이웃들이 다 그러더라. 한국에 간 젊은 여자애들은 몸 팔아서 돈 번다고. 그제야 어머니의 오해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정당하게 일해서 번 돈이에요. 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한국 가서는 연락도 안 되더니 갑자기 그렇게 큰 돈까지 보내니 무슨 짓을 하면서 번 돈일지 뻔하지. 어머니의 말씀에 제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어머니를 진정시켜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행사 사기를 당해 정신없던 그 시기에 저는 어머니에게 연락할 생각도 못했고 걱정하실까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때 이웃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연락이 되지 않자 그 여행사 사무실이란 곳도 전화하셨는데 없는 곳이라고 들었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니 요즘 젊은 애들이 한국 같은 곳에 몸 팔러 간다고 거기서 돈 많이 번다더라. 라는 말들을 하신 거예요. 그도 그럴게 갑자기 또 연락이 와서는 잘 지낸다고 하고 또 조금 있다가 큰 돈을 계속 보냈으니 오해할 만했던 상황입니다. 엄마, 정말 오해예요. 설명드릴게요. 지금 제가 일하는 곳은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법률사무소예요. 제 상사는 존경받는 노무사고 우리는 말을 멈췄어요. 지호 씨와의 관계를 이런 상황에서 말하는 게 적절한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휴대폰을 꺼내 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그가 받았어요. 지호 씨, 상황이 복잡해요. 어머니가 제가 하는 일을 오해하고 계세요. 말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지호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비행기 타고 갈게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하지만 사무실은요? 지호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리노가 더 중요해요. 안 그래도 어머님께 직접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지금이 좋은 기회네요. 이틀 뒤, 믿기 힘들게도 지호 씨는 정말 트빌리시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를 마중 나간 저는 너무 감격해서 공항에서 그를 꼭 안았습니다. 지호 씨는 피곤한 기색 없이 미소 지었어요. 어머님께 드릴 선물도 가져왔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지호 씨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되셨을 거예요.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병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 남자를 보고 의아해하셨어요. 지호 씨는 완벽한 매너로 어머니께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박지호라고 합니다. 니노 씨와 함께 일하는 노무사예요. 지호 씨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보여드렸어요. 사무실 사업자 등록증, 니노의 고용계약서, 월급 명세서까지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점차 누그러졌어요. 특히 지호 씨가 유창한 영어로 진지하게 설명하는 모습에 감동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 딸이 정말 좋은 곳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군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지호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니노 씨는 우리 사무실의 보물 같은 존재예요. 그녀 없이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문득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호 씨를 바라보셨어요. 당신과 내 딸은 단순한 동료 사이인가요? 그 질문에 지호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지호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저희는 서로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날카롭게 질문하셨습니다. 언제 결혼할 건가요? 그 직설적인 질문에 지호 씨도 저도 당황했어요. 지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올해 안에 하고 싶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우리는 아직 결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호 씨의 대답이 단순히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대답에 완전히 마음이 풀리신 듯 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훔치시며 지호 씨의 손을 잡으셨어요. 내 딸을 잘 부탁합니다. 그날 밤, 지호 씨와 저는 제 어린 시절 집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까 어머님께 한 말, 진심이었어요. 지호 씨의 눈빛은 진실됨으로 가득했어요. 조금 갑작스러웠지만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니노와 함께하고 싶다고.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작고 소박한 반지가 있었어요. 공식적인 프로포즈는 한국에 돌아가서 제대로 하고 싶었지만 지금이 적기인 것 같네요. 니노,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네, 지호 씨. 당연히 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약혼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그 소식에 정말 기뻐하셨어요. 오해로 시작된 방문이 이렇게 행복한 결말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SNS에 지호 씨와의 사진과 함께 약혼 소식을 올렸어요. 놀랍게도 예전에 저를 비웃던 친구들이 앞다투어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심지어 몇몇은 한국어 공부법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어요. 3명의 다정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찍으며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니노,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을 줄 몰랐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덧붙이셨어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야. 그 말씀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제 오해도 풀렸고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요. 어머니, 저 그리고 곧 가족이 될 지호 씨. 우리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호 씨와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며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조용한 결혼식을 계획했어요. 한국에서는 지호 씨의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나중에 조지아에서 어머니와 친척들을 만나는 방식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니노, 내 유일한 딸이 결혼하는데 어떻게 조촐하게 할 수 있니? 전화 통화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조지아에서 20명이 넘는 친척과 이웃들을 한국으로 초대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처음에는 걱정되었지만 지호 씨는 당신의 중요한 날에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며 지호 씨의 부모님을 처음 만났어요.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실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지호가 항상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드디어 만나게 되어 기뻐요. 시아버지도 수줍은 미소로 우리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 날 예상보다 훨씬 많은 100여 명의 하객들이 참석했어요. 조지아에서 온 친척들과 지호 씨의 가족, 동료들 그리고 우리가 도왔던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공존하는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제가 한국어와 조지아어로 서로의 가족들을 소개할 때마다 감탄의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시아버지의 축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닌 두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을 축하합니다. 니노가 보여준 용기와 열정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이 됩니다. 그리고 지호야, 한국어를 새아가가 더 잘하니 좀 배우도록 하여라.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그 순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어요. 결혼식 후 우리는 제주도에서 짧은 신혼여행을 보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지호 씨가 물었어요. 후회 없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내 모든 선택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으니까요. 신혼생활은 서울 마포구의 아담한 아파트에서 시작되었어요. 회사에 복귀하자마자 일이 바빠졌지만 함께 일하는 시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호 씨는 사무실을 확장해 박지호 국제노무법인으로 발전시켰어요. 저는 외국인 상담부서의 책임자가 되어 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 1주년이 되던 해 우리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제가 임신한 것입니다. 뱃속에서 자라는 새 생명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국으로 날아오셨어요. 내가 직접 우리 가문의 첫 손주를 맞이해야지. 어머니의 결심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해 겨울, 우리의 첫 딸 소피아가 태어났어요. 조지아어로 지혜를 의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지호 씨를 닮아 조용하고 깊은 눈을 가졌지만 제 고집도 함께 물려받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3개월 동안 머물며 육아를 도와주셨고 시부모님도 자주 방문하셔서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소피아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소피아가 2살이 되었을 때 둘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어요. 이번에는 한국식 이름을 지었습니다. 민첩하고 활기찬 아이로 자라며 자매지간의 균형을 이루었어요. 두 아이는 처음부터 이중 언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조지아어로, 지호 씨는 한국어로 말을 걸었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두 언어를 습득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다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호 씨는 아내의 커리어를 존중하며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우리는 번갈아가며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우리 가정의 기반이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소피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다른 한국 어머니들 사이에서 외국인인 제가 유창한 한국어로 대화하자 모두가 놀랐어요. 니노 씨는 어떻게 한국어를 그렇게 잘하세요? 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학부모들은 감탄하며 친구가 되고 싶어 했어요. 학교 행사마다 저를 찾는 어머니들이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커피 모임에 초대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부끄럽지만 또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젠 4명의 식구가 된 우리 가족이 엄마를 보기 위해 방문한 조지아에서 우연히 옛 친구 엘레네를 만났어요. 한때 제 한국어 공부를 비웃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한류가 이렇게 인기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넌 정말 성견지명이 있었어. 그녀의 말에 미소 지었어요. 과거의 비웃음이 이제는 부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식탁에서 민수가 문득 물었어요. 엄마,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릴 때 우연히 발견한 한국 동화책 때문이었단다. 그때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엄마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 지호 씨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그 꿈이 우리를 만나게 했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을 신기한 듯 쳐다봤어요. 종종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무엇이었나요? 제 대답은 언제나 같아요. 그때 한국어를 독학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그 선택이 저를 지호 씨와 만나게 했고 소피아와 민수를 낳게 했으며 두 문화를 아우르는 풍요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조지아의 작은 도시에서 한국어 책을 품에 안고 꿈꾸던 그 소녀가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다고 생각해요. 언어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믿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